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화학 강의를 맡게 된 조영식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이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눈동자, 또 손짓, 얘기, 그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서로 이름과 얼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시기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동영상 강의나 또 실시간 강의를 여러분들 만나 뵐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구를 독해서 서로 대면하면서 하는 시기를 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 이름은 조영식입니다. 속은 약학대학의 강의 과목은 생화학, 면역학 이제 교로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들하고는 3학년, 4학년, 1학기 때까지 볼 전공은 세포섬유제고요. 염증과 당뇨, 또 예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었던 그런 분야를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실은 여러분들 보상관의 남향 기숙사 올라갈 때 볼 수 있는 건물인데요. 108호가 제 3호고 실험실은 307호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제 방으로 연락하거나 제 방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2년 동안 했는데 명쾌하게 설명하고요. 아마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전적대학이나 PT에서 어떤 근원적인 어떤 질문은 아니어서 않을까. 그러나 한 학기를 마치고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화학에서 배워야 될 전 분야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분과에서 발간한 교재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책이었고요. 그 책의 기본이 레인저 바이오케미스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성한 자료는 거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고 중간중간에 최근에 발간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는 좀 편집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스트럭처 카탈리시스 아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에너제틱스 앤 메타볼리즘,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 패스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포메이션 패스웨이는 다행히도 우리 학교에서 분자생물학이라는 또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스트럭처 앤 캐탈 그 분야를 다룰 것이고 단 하나 이제 이 바이오 시그널링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거의 주말고사 때쯤 돼서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학기 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성적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제 출석 10% 놓고요.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을 보게 될 거고, 중간고사 40%, 기말 50% 비중을 두어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은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갈 때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구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1시간 15분 동안 전주 강의 질문을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또는 반대로 또 요약을 해주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본 강의를 끝나기 5분 또는 10분 정도는 요점 정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강의실에 휴대폰 사용 금지에 있는데, 지금 3학년 대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러긴 한데, 이 얘기를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어떤 교육에 갔을 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오늘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옛말에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상황은 불편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 첫 단추를 차서 마지막 한 학기 끝날 때 온전하게 단추를 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나 잘 이겨내서 2주 후에는 얼굴 보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책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스트럭처 앤 캐탈리시스, 두 번째 바이오 에너제틱스 앤 메타볼리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학기 때까지는 생화학 1 분야, 그다음 2학기 때는 바이오 시그널링이 생화학 2로 넘어와서 2학기를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이지만 결국은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물리,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거 굳이 뭐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한 5가지 특징,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 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하다, 복잡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잘 조직화가 되어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effective 시스템이다. 복잡하지만 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기능과 제어가 있다. 단백질, 핵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어댑테이션 에볼루션인데 이거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 뭐 종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단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적응을 잘해 이런 것처럼 생명체도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도전 또는 응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적응하는 시스템들은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인데요. 이거는 생명체와 무생물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어떤 특징이 되겠죠. 자기 복제가 되지 않으면 셀프 레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은 어렵겠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각각의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어셈블리 되는 것이지 우리가 레고를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어떤 시스템은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 일장을 다루면서 왜 이런 셀프 레플리케이션, 셀프 어셈블리를 생명체의 어떤 특징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다양하죠.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유니티라고 해서 그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죄송합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함 속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몰레큘러 라이프인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이오 케미스트리입니다. 뭐 이콜라이랑 그 다음에 코끼리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콜라이에 적용되는 것은 코끼리에 적용된다라는 어떤 유명한 말이 있듯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의 첫 장은 생화학이지만 세포학적인 어떤 토대, 또 화학적 토대, 물리학적인 그다음 genetic foundation, 그다음에 진화. 뭐 진화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진화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적어도 네 가지 생화학의 토대를 하나씩 하나씩 언급할 건데요. 사실 1장에서 생화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다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 챕터별로 진행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니 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학적 관점에서 세포는 구조와 이제 기능이 잘 갖춰진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어떤 세포 내 여러 가지 스트럭처 구조들이 있는데 세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환경과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멤브레인이 있겠고요. 그다음 그 안에 뉴클리어스 이제 핵이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어떤 공간 우리가 보통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토플라즘은 원심 분리를 해서 두 가지 프랙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슈퍼네이턴트 뭐 상등 얘기를 하죠. 보통 여기 15만 G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원심 분리를 돌린 거죠. 그래서 슈퍼네이턴트 상등 얘기를 하고 그 원심 분리를 통해서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펠렛이라고 하죠. 펠렛은 여러 가지 깨지지 않는 세포 분핵 또는 오가넬, 섭 오가넬이 되겠죠. 마이토콘드리아, 뭐 클로로플라스트, 식물에서 얘기를 해요. 라이소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생명체를
나누는 어떤 기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보이는 그림들은, 여기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류로 나눴는데, 특정한 단백질을 라이보소멀 RNA의 서열을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큰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이것은 생명체를 에너지와 탄소원을 어떤 탄소원과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생명체를 그 화학적 방법, 그러니까 화합물에서 얻느냐, 또 햇빛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화학 영양생물 또 광 영양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영양생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토트럼, 화학 영양생물은 케모트럼, 그 다음에 광 영양생물은 포토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왼쪽 줄기를 따라가자면 탄소원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무기물을 사용하느냐, 유기물에 의해서 탄소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기원을 이용을 하면 화학자가 영양생물, 그래서 케모오토트럼,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것은 케모헤테로트럼, 즉 화학이형 영양생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보다 오른쪽 다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탄소원을 유기화합물을 이용했을 때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세분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산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스피레이션이 되는 거죠. 호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내려보면 유기화합물을 전자 수용체를 사용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발효가 되겠죠. 여기 또 무기화합물을 사용해서 또 다른 산소를 사용하지 않은 호흡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눌 때 유기화합물을 사용할 때 전자 공여체가 유기화합물이고 전자 수용체가 산소냐 또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호흡과 발효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영양생물에서 탄소원을 CO2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포토오토트롭, 유기화합물을 했을 때 포토헤테로트롭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포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콜라이가 원핵 생물의 대표적인 생물인데 여기에서 핵이 없고 또 세포벽에 대한 그다음 라이보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미생물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이나 또는 식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진핵생물이죠. 진핵생물에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포막,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라이소솜, 핵, 뭐 스무스 엔도플라즈마 레티큘럼, 러프 엔도플라즈마 레티큘럼, 세포 구조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는 뭐 세포 생물학에서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를 우리가 생화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포의 단위체들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브 오가넬 또는 세포 단백질들 또 엔자임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이거를 각 분액별로 나눠야 되는데 제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원심분류죠. 그래서 저속 원심분류 천G라는 게 천G라는 것은 우리 RPM을 G값으로 다시 환산해서 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RPM 분당 얼마 돌아가느냐 이걸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하면 뭐 세포 핵, 뭐 세포 골격, 보통 주로 이제 세포 핵이 밑에 침전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2만 G에서 돌렸을 때는 뭐 사립체, 뭐 과산화, 뭐 수소체, 뭐 이렇게 되고 더 높이면 높을수록 밀도가 낮은 것들이 다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만 G에서 3시간 돌렸을 때는 어, 이제 상층액과 그 다음에 침전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세포의 단백질, 엔자임 연구를 할 때는 이 상층액에 있는 단백질이나 또는 RNA, 그다음에 스몰 몰레큘 같은 걸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걸 다 제거하고 이 부분에 있는 단백질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어서 세포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핵막과 그다음에 세포막, 그다음에 서브 오가넬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 사이토플라즘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로 채워져 있고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보여진 것들은 보면 이 빨갛게 염색이 된 거는 액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랗게 된 핵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들, 초록색은 마이크로튜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에는 지금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를 염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포 골격, 사이토스켈레톤은 마이크로튜블, 액틴,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를 하이어라키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모노메릭 유니트, 단체 단위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 분자들을 만들게 되죠. 모노메릭 유니트가 매크로몰레큘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누클레오타이드가 DNA를 만들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당은 셀룰로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거대 분자고 이런 거대 분자들의 어떤 복합체들이 만드는 초거대 분자 복합체들이라는 수프라몰레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단체 단위들에서 거대 분자들까지 어떤 가는 과정은 공통적인 게 이 단위체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초거대 분자 복합체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non-covalent interaction을 통해서 self assembly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하나의 세포를 이루게 되죠. 자, 매크로몰레큘 모노메릭 서브유니트에 대한 것, 방금 전에 세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별 하이라키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모노메릭 유니트라는 것을 보면 프로테인을 구성하기 위한 뭐 여러 개의 아미노애시드의 몇 개를 보여주는 거고요. 알라닌부터 시스테인까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뉴클레ik 애시드를 구성하는 5개의 뉴클레오 사이드, 그다음에 포스페이트 붙었을 때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보스가 있잖아. 라이보스, 디아시라이보스. 그다음에 포스페이트는 뉴클레ik 애시드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며 리피드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죠. 페리 애시드, 그다음 헤드 그룹의 콜린, 그다음에 백본 글라이세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슈가들은 이제 글루코스에 에서 파생된 뭐 6개든 5개든 어떤 물질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과 구분하기 위한 구분된 어떤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를 구분하는 어떤 크라이테리아는 뭐 라이보소말 RNA 염기 분석 또는 에너지나 탄수원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예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아르키박테리아에 대한 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다음 유캐리오티 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브 컴파트먼트, 예를 들어서 핵막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서브 오가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원핵 생물에서는 세포 하나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일들을 진핵세포에서는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라이소좀에서는 라이소좀과 고유의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스켈레톤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포질에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최소 세 가지 어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구성에 따라서 셀 모폴로지, 그다음에 셀 어떤 기능과 연관된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단계별로 모노메릭 유닛, 그 다음에 고분자, 그다음 수프라 몰레큘 컴플렉스 이루어지는,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세포까지 구성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드라이빙 포스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크로몰레큘 같은 경우는 모노메릭 유니트에서 코발렌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프라 몰레큘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난 코발렌트 인터랙션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을 우리가 다룰 때 그 다양한 생물군에서 있었던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게 생화학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보면 자크 모나드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프랑스 엔자이몰로지스트, 효소학의 대가인데 물론 노벨상 받았고요. 이 사람이 했던 게 이콜라이에서 적용되는 것은 코끼리 적용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콜라이 연구 결과는 코끼리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코끼리에서 얻었던 정보는 이콜라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콜라이에서 얻었던 정보는 코끼리에 적용이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케미컬 파운데이션, 앞서는 세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뤘고 화학적 관점이니까 요런 부분은 뭐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화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생화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미량원소,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대량원소인데 불과 몇 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로 탄소, 질소, 산소, 수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소디움, 마그네슘, 인, 황, 염소, 그다음 칼륨, 칼슘 이 정도 나머지 건 뭐 대부분이 미량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화물이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의 핵심이 탄소화물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결합의 유연성 또는 다양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탄소와 수소 간의 또는 탄소와 산소, 탄소와 질소 간의 인터랙션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탄소하고 전자를 공유하고 또 산소하고 전자를 공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 간의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 또는 근데 여기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까지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탄소는 유기화합물의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의 어떤 반응상에서 어떤 버스틸리티. 두 번째는 뭐냐면 탄소가 4개의 어떤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개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렸을 때 뭐 sp1, sp2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탄소는 4개의 달을 가지고 여러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측면. 두 번째는 어떤 거는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이 돼서 로테이션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중 결합이 되어서 로테이션이 픽스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중 결합이 있을 때는 이 전체의 어떤 사이드 체인들이 한 평면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특징은 자, 세 번째 특징은 탄소하고 결합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국은 작용기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언급된 것들은 다 실제로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룹이다, 어떤 펑셔널 그룹이다라는 것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이터. 그래서 알코올과 알코올의 추가 반응이 이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는 알코올과 카복실기가 결합해서 COO라는 에스터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아마이드 결합. 그래서 프로테인 안에 있는 이런 것들 프로테인 안에 있으면 이거 펩티드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구아니디듐, 그 다음에 이미다졸, 설프하이드릴, 그 다음에 SS 본드, 다이설파이드, 이황.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에스터 그룹과 비슷한데 여기에 황이 있어서 타이오에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포스포릴, 그 다음에 인산과 인산이 결합을 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인산 언하이드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카복실과 인산이 결합한 것은 믹스드 언하이드라이드, 혼합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자, 이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화합물을 공부하게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리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에서 아미노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알파 아미노 그룹, 이건 입실론 아미노 그룹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라이신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건 뭐죠? 구아니디늄. 그 다음에 요거는 히스티딘의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히스티딘의 이미다졸, 이미다졸의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애시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히스티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어떤 눈에 익숙하게 해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린에 이건 알코올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트레오닌, 물론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설파이드릴, 여기는 아마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아마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애시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 언급했던 펑셔널 그룹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화학적,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케미컬 파운데이션에서 계속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은 고분자 말고도 스몰 몰레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몰레큘이라 하는 것은 100에서 500 정도, 아미노애시드, 누클레오타이드, 뭐 슈가, 뭐 각각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아미노애시드가 한 120, 누클레오타이드는 330, 슈가는 한 180 정도 되죠. 글루코스일 경우.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도 특별한 어떤 스몰 몰레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떤 생물의 생존과 관련되지 않은 또는 에너지 생산과 관련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화학을 책을 보게 되면 이 박스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이 박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몫으로 남겨놓고 또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간략하게 한 뭐 2, 3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추후에 우리가 대면 강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게 되죠. 일단 메타볼롬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프로티옴, 메타볼롬, 뭐 리피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메타볼라이트의 총합, 총 뭐 조합, 뭐 이렇게 총합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애시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질병 전, 질병 후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아미노애시드의 변화 양상이 이렇더라. 또는 카보하이드레이트의 변화 양상이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문을 우리가 메타볼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노메릭 유니트라는 것은 결국은 매크로몰레큘을 형성하는데요. 그 일례로 대장균 세포의 분자적 구성 성분들을 보면 우리가 늘 알듯이 물이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단백질, 핵산, 뭐 다당류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한 15%이고 그 다음에 분자 종류의 수가 3,000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랑 뭐 종류 수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핵산은 DNA는 뭐 1%인데 뭐 핵산의 어떤 종류가 하나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되겠고 RNA는 뭐 3,000종 이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노메릭 유니트 같은 경우는 스몰 몰레큘이라는 것은 100에서 한 500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는 것이라고 반면에 이 매크로 몰레큘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00개 이상, 뭐 아미노애시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개 정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매크로 몰레큘 중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몇 개 단위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모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호르몬들이 이제 많은 좀 10개, 뭐 5개 정도, 한 10개, 20개 정도 되는 모노메릭 유니트로 구성된 분자를 우리가 올리고모라고 따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유기화학이나 화학 쪽에 가까운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합물을 우리가 그린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릴 수도 있고, 스페이스 앤 볼, 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틱 앤 볼,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웨지 폼 같은 경우는 이런 웨지 폼은 우리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평면을 두고 봤을 때 내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B번과 C번이고요.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말레게시드 같은 경우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이렇게 H와 H, 그 다음에 카복실기와 카복실기 같은 위치가 돼 있으면 우리가 시스폼, 뭐 트랜스폼인데 화학 구조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게 이제 컨포메이션과 컨피규레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컨피규레이션은 일종의 뭐 더블 본드나 아니면 카이럴 센터 때문에, 왜냐하면 탄소가 4개의 다리를 4개의 원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4개가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탄소 주위에 4개가 서로 다른 원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카이럴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컨피규레이션 특징은 뭐냐면 코밸런트 본드를 자르지 않고는 이 컨피규레이션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과 트랜스는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더블 본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물질과 요 물질의 물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카복실기가 잘리고 다른 쪽에 다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 물성도 다르지만 바이올로지컬 펑션도 다르다.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가 시스폼과 트랜스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바이올로지컬 액티브하고 어떤 건 바이올로지컬 인액티브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인데요. 스테레오 아이소모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시스트랜스, L폼과 D폼, 스테레오 아이소모들은 분리는 가능해요.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 정의는 이런 코밸런트 본드를 자르지 않고서는 이 같은 폼으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물성과 바이올로지컬 펑션이 다르다. 그다음에 이 물질들은 분리할 수 있다. 반면에 아니죠. 이어서 3다이멘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화합물의 킬라탄소 각 4개의 원소와 결합을 해서 4개의 원소가 다 다를 때 이게 이런 거 다르다는 거죠. 이 물질과 왼쪽과 그 겨울상에 있는 것 같은 컨피규레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킬러 몰레큘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왼손과 오른손이 교체될 수 있는 건 체인지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하려면 엄지손가락하고 적어도 엄지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깨기손가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왼손을 잃어버렸다 해서 오른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울상이 되는 것들, 킬한탄소에서 생겨지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다리가 서로 다른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킬할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RS 시스템, DL 시스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개의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했을 때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펑셔널 그룹 OCH슬의 아세칠이다.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하이드로실기 2번, 그 다음 아미노 그룹 이렇게 번호가 매겨질 수 있는데 각각의 번호를 먹여서 이 번호가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R폼이고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S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먹이고 그 다음에 제일 번호가 낮은 거를 우리 반대편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R폼 또 왼쪽으로 돌아가면 S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L폼과 D폼은 뭐냐면 이 RS폼은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되는 것이고요. L폼과 D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버링을 해야 되고 또 기하학적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가장 간단한 폼인 글라이세랄데하이드를 보면 그 하이드록실 그룹이 왼쪽에 있으면 L폼, 오른쪽에 있으면 D폼이라 하자. 그렇게 이제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R폼인지 S폼인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L폼과 D폼을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아미노애시드에 우리 적용을 해서 L폼과 D폼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거울상이냐, 거울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스테라 아이소몰 얘기를 할 때 컨피규레이션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가 킬할 탄소가 있을 때 만약에 X, Y가 있고요. 그러면 X, Y가 이렇게 대칭이 됐을 때 우리가 거울상이라 하고요. 그리고 대칭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요런 폼들 있죠. 요런 폼들은 다이아스트럴 아이소머, 난 미러 이미지, 비거울상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킬라탄소가 하나가 있으면 두 개의 컨피그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두 개면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거울상과 그러니까, 비거울상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요. 나중에 또 구조적인 문제는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그때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